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은 중국의 건설 가행 투자, 그다음에 중국 집값 거품 두 가지가 터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국 경제에는 위기가 올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우리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기회가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그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LCD 가격 하락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어떤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수요가 줄고 있다. 근데 아까 교수님 이런 어떤 폭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내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 있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 미국에 예. 그때라면 아직 시간이 좀 남지 않았나,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럼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처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내년 1, 4분기 주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1, 4분기. 예, 1, 4분기 내년 1분기에. 반등하는데 뭐 이렇게 반등할 때 좀 줄이시라는 겁니다. 1월 반등할 때. 예,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냥 돈이 있으면 주식이라는 게 언제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됐을 때는 왜 불안불안하면서 주식을 많이 사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그때 못 돈이 사고.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때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멀리 내다면서 서둘지 말고요. 지금 저는 주가가 3,300 정도 고점을 치고 지금 중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락 국면에서 분명히 반등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에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등할 때 그때 그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반등 이후에는 다시 하락.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뭐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급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지금 예상하시는 거군요. 장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전망. 그러나 역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회 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다. 예, 주가는 뭐 장기적으로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목 GDP가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은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실질 GDP가 2% 미만으로 떨어져서 1.9%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물가는 한 1% 오를 겁니다. 예, 그러면은 명목 GDP 성장률은 3% 안팎이거든요. 근데 주가 수익률은 그것보다 1 내지 2%포인트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 매년 그냥 4 내지 5%는 떨어졌지만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는 거 말씀드린 거는 사실 우리 주가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모든 경제 변수에 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작년 할해 31% 오르다 보니까 모든 경제 변수를 가대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자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왜 미국 주가는 오르는데 우리 주가는 못 오르냐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31%, 코스닥이 45% 올랐거든요. 네. MSCI 작년 평균 주가 지수가 14%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평균하면은 우리 주가 못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예,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보다. 고평가 영역에 들었었으니까 그 고평가를 지금 축소하는 국면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폭락이 되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예상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는 항상 트리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냥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고 예. 그게 이제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런 게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로 금리 볼 인상 수가 자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통화 정책의 큰 전환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네. 예. 그게 뭐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외에도 그런데 저는 이제 모델 가지고 앞으로 전망하거든요. 내년 하반기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면은 내년 하반기 상당히 나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19년 하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2020년 상반기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코스피가 2200.3팩 가는데 제가 뭐 공정미당 투자 미래 쓰면서 2020년 상반기 주가 지수가 1600까지 떨어질 것이다. 사실 그때도 그냥 경기도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부채 문제.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런 예생적인 변수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 외생적인 변수가 생기면은 쓰러질 만큼 우리가 취약해 있는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예생적 변수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 대만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 중국과 대만 간에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뭐 중국이 대만 뭐 전쟁 일으키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시진핑 생각을 보면은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짜 지금 중국 부분이 예. 사실 우리도 이제 가계 부채 가지고 심각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단행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중국의 이번에 뭐 헝다 문제도 있었고요. 상당히 기업들의 압박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미 연준도 금융안정 보고서에 뭐 헝다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다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전에는 별로 뭐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게 달랐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헝다 문제가 왜 터졌느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2009년 전 세계 경제가 1980년 이후로 IMF 기준으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0.1%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2009년에 9%, 2010년에 10%나 성장한 겁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도 왜 그렇게 높은 성장을 했느냐. 중국 기업들, 특히 건설 관련 투자를 엄청 많이 늘렸거든요. 아, 그 내수 예, 예. 국내 내수. 그 예. 건설에 대한 투자. 그래서 그때 건설에 대한 가행 투자가 일어났고요. 예, 그때부터 또 중국의 집값이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은 중국의 건설 가행 투자, 그 다음에 중국 집값 거품 두 가지가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헝다 문제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 헝다를 그렇게 터트리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까지처럼 금리, 그러니까 뭐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대출 제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 헝다 문제가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쪽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이렇게 했던 데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도 심각함을 인지하고 먼저 그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했을 거고 예. 성공한다면 오히려 중국 리스크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저는 저 영국의 경제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경제주간지를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경제주간지를 보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경제주간지가 있습니다만은 좀 깊이가 있고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주간지 보면은 주장이 별로 없거든요. 나열. 예. 그 경제지 보면은 확고한 방향 설정이 있어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표지 그림에요. 시진핑이 용을 타고 추락하는 그림인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용 타고 추락하고 있는 그림이 표지 그림이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서구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제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어요. 정말 주식시장 좋았거든요. 뭐 그때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 1등 신랑감이다. 네. 뭐 제가 다니던 대신증권 주가도 뭐 거의 막 상한가 치고 5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때 이제 10만 원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런데 89년 4월 7일 날 주가가 1,007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회의를 했어요. 너무 떨어지니까. 예, 부양해라.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2조 7천원 한국은행에 돈 찍어내가지고 세계 투신사, 그 투신사 지금 한 개는 없어졌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 투신사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서 2조 7천원 가지고 주식을 샀죠. 근데 제 기억에 아마 이틀, 3일 올랐을 겁니다. 아, 그대로 계속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중국 금융 당국자가 우리한테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관리가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깨달아오고 있다. 물론 헝다 그룹 하나면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헝다 그룹 같은 기업들이 지금 물 밑에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같이 터지면은 중국도 어쩔 수 없다.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이 금융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때 우리 예. 교수님 여러 차례 우리 중국 경제에는 위기가 올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우리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고성장일 때는 실물적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중국 경제가 극단적인 위기까지 가지 않으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14억 인구가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 많이 줄어들지만 이 소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극단적인 마이너스 성장까지 안 가고 한 4% 안팎은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안정 성장 국면에 들었으면 돈이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우리가 97년 IMF의 애한위기 경제위기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니까 은행이 부실해졌죠. 네, 그게 부실하는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 IMF 경제위기였거든요. 중국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은행에다 돈을 빌렸었거든요. 그걸 이제 간접금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그 이후로 기업들이 직접금융장, 주식시장,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도달했고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분산되죠. 네, 중국도 지금 그리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면 오히려 중국 금융은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투자의 시점이 결국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중국의 아주 그런 위기가 오고 난 이후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큰 또 위기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약간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예, 중국은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니, 현재 지금. 예. 뭐, 저는 앞으로 좀 떨어지면 미국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국은 미리서 조정을 받았고 미국처럼 주가가 가대평가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2006년, 2007년 초에 6천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도 올라봤자 한 3,500이니까 중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많이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근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은 뭐 공동부유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급락했잖아요. 폭락했잖아요. 많은 주식들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량 주고 돈을 많이 벌게 상승률이 높았던 주식들이 막 반토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어디다 투자해야 될 것인가. 예.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중국 개별 기업 투자하기는 좀 위험스럽다. 그래서 중국 그 펀드, 그 다음에 랩 상품, 그 다음에 ETF 같은 걸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권유했던 거는 중국의 전기차 ETF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10명당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10명당 2명 정도가 자동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90년대 초반 수준이죠. 앞으로 계속 늘 수 있다. 예, 계속 자동차가 느는데 좀 내연기관 차는 생산을 안 하고 앞으로 갈수록 전기차만 중국이 엄청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 ETF를 계속 사시자 이런 말씀을 뭐 올 연초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ETF가 한 2배 정도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뭐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세. 예. 요즘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데 메타버스 뭐 이러던데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이게 그냥 뭐 글로벌리 그냥 테마가 잡힌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게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냐 아니면 정말 옛날에 그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만큼의 어떤 큰 어떤 추세로 봐야 되냐? 저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메타버스 관련 우리나라 ETF가 얼마 전에 상장이 돼가지고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 앞으로 초기에는 또 어떤 기업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ETF 투자하는데 메타버스도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 국내에 이렇게 한정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ETF 이런 게 낫겠네요. 예. 근데 제가 뭐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쭉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는 그 네이버 같은 데다 전문가 칼럼 글을 많이 썼었어요. 예. 예, 그런데 유튜브가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 글을 안 보니까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굉장히 유행하고, 근데 조만간 메타버스로 이런 설명회 같은 것도, 뭐 회의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고요. 뭐 제가 그때까지 뭐 이런 자리에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도 메타버스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그 추세적인 어떤 큰 흐름이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예, 그쪽으로는 뭐 계속 뭐 투자를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요소수 그 대란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지금은 화물차들이 쓸 것 같다, 물류 대란이 벌어질 뭐 트리거가 요소수가 됐다, 뭐 막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중국에서 이 뭔가 중국 경제 위기가 이렇게 이어질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요소수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한국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터지면서 한국도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요소수 문제가 터질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네, 뭐 전혀 뭐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원자재를 거의 수입하고 그렇죠. 중간재도 많이 수입해가지고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재 문제만 따지면요. 예, 제가 1982년에 서강대 대학원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때 그 김강두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님 조교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정부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각 산업별로 연구해가지고 우리 소재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대일 무역 적자가 최근에도 거의 200억 달러 나거든요. 네. 핵심 소재는 아직도 일본서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요 원자재 이번 요소수 문제 터지는 것처럼 예, 그런 걸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선가 그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이니까 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그런 원자재 문제는 저도 뭐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유무역 시대에서 예. 보호무역 시대로 좀 접어들었다 이런 예. 평가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각자 자국 이기주의.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각각의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합의가 생기면서 다시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할 것이냐, 예.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지금 당분간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가 상징하는 게 자유와 전 안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의 여신상이 한마디로 상징하는 게 자유죠. 자유. 네, 그다음에 중국 가면은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상징하는 게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제까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4,600만 명이 확진자고요. 74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2차 대전 거치면서 미국 민간 군인 한 43만 명 죽었다는 거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죽고 있죠. 자유를 강조하는. 그러면 뭐냐면 세상이 이제 그동안 자유만 강조했는데 중국식 안전으로 간다는 거죠. 정부 힘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 힘이 커지다 보니까 뭐 보호무역주로 갈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GVC라고 그러죠. 네. 네, 그동안은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 중간재를 싸게 조달하고 가장 싸게 생산해가지고 네, 그거를 자유무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마스크 하나 생산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미국 그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거의 중국산이라는데 그거를 자기 나라에 생산한다는 겁니다. 도메스틱 밸류 체인 DVC라고 그러죠. 혹시 혹은 또 옆에 RVC라고 리저널 멕시코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서 멕시코에서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사실 서로 손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뭐 5년 동안은 보호무역주의 계속 국가 힘이 강해졌다가 또 이거는 야, 안 되겠구나. 또 자유무역으로 가고 예, 정부보다는 시장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은 정부 힘이 강해지는 저는 초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과 국가 부유론 뭐 그런 건 내세우고 있고요. 좀 미국도 지금
네, 정부 힘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정 정책을 통해서 모든 예, 걸 다 하려고 예, 하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는 말씀대로 이제까지 세계 경제가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이루어졌던 것이 예. 바로 그런 예.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생산적인 어떤 경쟁 시스템, 경제 시스템 그렇죠. 이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뭐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뭐 물가가 자연스럽게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원가가 예. 오르니까 예. 이게 결국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 돼서 또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그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LCD 가격 하락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어떤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수요가 줄고 예, 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LCD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미국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도체 가격, LCD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내년 하반기 가서 아까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다. 내년에 경주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많이 위축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은 또 가격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인플레 문제가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 금리보다는 경기를 보자. 네, 그래서 뭐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선행지수를 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한국의 선행지수, 그러니까 경기를 좀 일찍 예측할 수 있는 지수로는 말씀하신 선행지수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수출지수, 뭐 어떤 다른 게 있나요? 선행지수보다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네. 그리고 선행지수라는 것은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해요. 예를 들어 11월 말에 10월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는 것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별 혹은 주간으로 봐가지고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면은 앞으로 선행지수 올라간다. 이게 축소되면 앞으로 선행지수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장단기 금리차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경기를. 예. 참, 저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시장도 똑똑하지만은 채권 시장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어요. 네. 과거 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가 가지고 작년 뭐 상반기 미국 경제 침체에 빠졌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지나고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코로나까지 예상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뭔가 이런 그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우리의 포지션 정리라든가, 예,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투자에 대한 원칙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세상에 확실한 것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모델 가지고 뭐 예측을 합니다만은 늘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혹시라도 모델을 수정해야 되는가 이걸 늘 관찰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또 그 모델이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을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예. 건데 그 상황에 어떤 변형을 줄 수 있는 뭐 정부 당국의 어떤 정책이 있을 예. 수 있고 혹은 어떤 경제적 어떤 이벤트 혹은 뭐 사건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바뀔 상황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바뀐 상황에서 이제 다시 예. 데이터를 돌린다. 예.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그걸 모델에다 놓고 모델을 다시 돌려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뭐 바뀌면 다시 다 모델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아직까지는 제가 뭐 바뀐 게 없어가지고 네. 오늘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경제학자나 아니면 뭐 연준의 어떤 예. 그 위원들이나 다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들도 나름대로도 뭔가 대응책을 내놓겠죠.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애생적인 사건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런데 바뀌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 몇 사람 생각 바뀌어서는 안 되고요. 좀 심각한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어떤 위기 아니면 예. 증시의 폭락 어떤 이런
큰 이벤트가 벌어져야지만 아유 큰일 났네. 예. 어떻게 만들지 대책을 이런 식이 된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